시중은행들이 모바일과 낮은 금리를 강점으로 내세워 오토론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는 전기차 보험의 보험료가 일반차 보험료에 비해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데 보험료가 싼 것은 손해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수입자 소모품을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장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편의점만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캐피털과 카드사 등이 장악하고 있던 자동차 대출 시장에 시중 은행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떨어진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자동차 대출, 이른바 오토론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마이카 대출 오토론을 내놓은 신한은행을 필두로 최근 KB국민은행의 모바일 매직카 대출, 우리은행의 위비 모바일 오토론, KB하나은행의 원큐 오토론, NH농협은행의 NH 간편 오토론 등 시중은행의 오토론 상품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토론 시장은 캐피털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텃밭이었습니다. 이미 레드오션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은행들은 낮은 금리와 모바일 서비스를 강점으로 앞세워 오토론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이 작년 2월 내놓은 모바일 오토론 써니 마이카 대출의 누적 취급액은 지난달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저금리를 기존 캐피털사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3.5%로 책정한 게 통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출 한도를 조회하고 신청하고 그리고 대출까지 바로 가동하도록 3%대 그 고정금리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한 이제 월 상환 부담금을 좀 줄여드렸던 부분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토론은 신용과 담보를 함께 따지는 효과가 있어 영업망을 제대로 확보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기존 캐피털사를 주로 이용하던 중금리 대출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에도 유리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와 오토바이, 화물차 등 특수 차량까지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오토론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오토론이 은행의 중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기 어렵고 경쟁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보험사들이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발맞춰 보험료가 일반 차보다 4에서 10%가량 저렴한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고가인 전기차가 보험료는 더 저렴하다고 하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보험료는 사고율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해지는데 이제 겨우 전국에 1만 대를 넘어선 전기차는 사고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딱히 사고 예방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도 될지 보험사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기아 자동차 소울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은 2천만 원 초반대, 전기차 모델은 4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 보험료도 더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출시된 전기차 전용 보험은 일반 차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만 48세 남성 기준 3년 무사고,
부부 한정특약 조건 등으로 가입할 경우 소울 일반차의 보험료는 70만 원을 넘어서지만 전기차는 60만 원대로 낮습니다. 보험 상품을 내놓기 전에 각 보험사는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합니다. 전기차의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보급 초기 단계로 사고 사례가 많지 않아 일반차보다 손해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4,000대를 밑돌아 전체 차량 중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통상 모집단이 적으면 통계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의 손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 지역은 전기차 사고율이 17.6%로 일반 차량 15.4%보다 높다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2위권 손보사들은 새로운 전기차 보험시장 선점을 위해 전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현재 수준의 데이터양으로 사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당분간 개인용 전기차 보험엔 진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법인 전기차는 구청의 주차 단속용 차량 등 주로 시내에서 안전운행돼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번 달부터 업무용 전기차 보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수입차가 늘면서 제때 갈아줘야 하는 자동차 소모품 교체 비용을 고민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차량용 엔진오일이나 필터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은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2배 이상 더 비싼데요. 상황이 이렇자 소모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산 뒤 공인비만 내고 부품을 교체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동차 총 등록 대수는 2,180만 3,351대. 이 중 수입차는 164만 4,943대로 국내 자동차의 7.5%를 차지합니다. 수입차만 놓고 봤을 때 전년보다 21% 증가한 겁니다. 지난 2014년 100만 대를 넘은 뒤 수입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입차가 많아지자 때마다 갈아줘야 하는 자동차 소모품 비용에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비용을 아끼려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소모품인 엔진오일의 경우 보통 5,000에서 7,000km를 주행한 뒤 교체하는데 1년에 약 2만 km를 운전한다고 봤을 때 1년에 3번 정도는 갈아줘야 합니다. 엔진오일은 오일과 필터를 같이 교체하는데 국산차의 경우 4에서 6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수입차는 12만 원에서 3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실제로 한 수입차의 엔진오일 교체 명세서를 확인해봤더니 부품값과 공인비를 합쳐 12만 6천 원가량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수입차 소모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운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제품도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솔린 엔진오일을 검색해보니 제품에 따라 3,990원부터 48,000원까지 가격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산 제품은 공인비만 받고 교체해주는 공업사 등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공인비는 보통 2만 5천 원가량 받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소모품을 사오면 교체 작업을 해주는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인나라에서는 서울과 경기, 대전, 제주 등 전국의 가맹점과 제휴업체를 두고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직구족을 대상으로 쇼핑몰 등을 제작해주는 코리아센터닷컴에선 이달 중 수입차 부품을 직구로 구매한 뒤 협약을 맺은 공업사에서 교체 작업을 해주는 파트테일이란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직접 소모품을 구매한 뒤 공업사에서 교체하는 수요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통계 자료는 없지만 이 같은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유통업계는 장기간 이어져온 불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독 편의점만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BGF 리테일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치고 대표 유통주로 떠올랐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유통업계에서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편의점. 최근 편의점은 주식시장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업계의 전통 강자들을 제치고 대표 유통주로 올라섰습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지난달 말 13만 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BGF 리테일의 주가는 편의점 성수기인 여름이 다가오는 데다 전자담배계의 아이폰이라 불리는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를 독점으로 판매하게 되면서 5월 들어 27.4%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BGF 리테일은 시가총액으로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를 앞질렀습니다.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날 BGF 리테일 주가가 6%나 급락해 이마트에 생기를 내줬지만 편의점이 이마트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편의점 업계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근거리 쇼핑, 소량 구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편의점 업종은 계속 승승장구할 거란 겁니다. 작년 CU와 GS25는 점포 10,000개씩을 넘어섰고 세븐일레븐도 올해 4월을 기준으로 8,700개를 넘어서면서 현재 편의점 점포 수는 3만 개를 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화 상태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개인 슈퍼들이 매년 1,500개 이상 편의점으로 전환되고 있고 일본의 편의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출점 여력을 비롯한 성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점포당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새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은 편의점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하나금융투자증권은 새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이 실현되면 편의점의 영업이익이 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버튼의 조작 없이 간편하게 음성 명령으로 계좌를 조회하거나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8과 S 플러스에 탑재된 AI 비서 빅스비를 이용한 은행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간편하게 말만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빅스비, 엄마한테 5만 원 송금해줘. 이렇게 음성 명령을 내리자 별도의 버튼을 조작할 필요 없이 송금이 됩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AI 비서 빅스비를 통해 말만으로 은행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송금뿐만 아니라 계좌 조회, 잔액 확인, 환전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서비스인 빅스비는 복잡하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에 여러 기능을 실행하는 대신 음성 명령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은 이 서비스를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 수단 삼성페이와 생체 인증 서비스 삼성패스를 연계했습니다. 사용자가 빅스비에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삼성페이가 금융 플랫폼이 돼 연동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합니다. 이후 삼성패스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금융 업무가 처리되는 겁니다. 일일이 앱 버튼을 누르고 기능을 하나하나 실행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현재 이용이 가능한 은행은 신한, 우리, KB 하나은행 등 총 3곳입니다. 빅스비로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성페이의 은행 서비스 메뉴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됩니다. 기존에 삼성페이를 사용하던 사람은 간단한 업데이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삼성패스는 간편한 이체를 위해 해당 은행의 생체 인증,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등록하고 입출금 계좌를 지정해두는 것으로 별도의 인증 없이 보다 편리하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AI 비서 시대, 과연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산업의 미래를 어디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기조에 따라 업계를 막론하고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끌어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히 난감해하는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업계인데요. 증권사들은 스스로 원해서 고연봉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많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증권업계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은 어떤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김성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증권업계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기조에 어긋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53개 증권사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7,294명으로 전체 임직원 32,934명의 약 22%에 달했습니다.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14.9%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전체의 68%에 달했습니다. 직원 수로 보면 메리츠종금증권의 비정규직은
1019명으로 정규직 직원 473명의 2배가 넘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키움증권도 비정규직 비중이 30%가 넘었고 한국투자증권이 25%,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도 20%가 넘는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사들이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며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유독 증권업계가 이렇게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증권사에서는 경력이나 성과가 중요한 업무의 특성상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비정규 계약직은 제조업의 비정규직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증권사 비정규직 대부분은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2배를 넘는 전문 계약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권업계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약직 비율이 가장 높은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올해 1분기 1인당 평균 연봉이 5,139만 원으로 비정규직이 가장 낮은 삼성증권보다 2,300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인센티브 체제가 잘 잡혀 있어 자발적 계약직들이 많다며 비정규직으로 해도 약자로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업이나 기업금융 등 자신만의 강점을 가진 증권맨들의 경우 오히려 성과급이 많이 지급되는 비정규 계약직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근속연수는 은행권에 비해 짧은 편인데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몸값을 키워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확대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각 업계에 적합한 정책 조율도 필요하다면서 조율 없이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되려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 특성상 단순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문제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증권사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모든 증권사들의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 높게 유지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는 이미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의 0.64%로 상당히 낮습니다. 직원 수로 보면 14명의 직원이 비정규직인 건데 이 중 9명이 해외 현지 인력입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전문 인력도 성과급 등을 고려한 별도의 연봉계약 체계를 통해 정규직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비정규직을 줄일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 다른 여지는 없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단기 비정규직 비중을 늘려서 비용 절감이나 해고와 같은 고용 유용성을 좀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이나 단순 사무 업무를 하는 직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고연봉 계약직으로 있는 전문가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증권업의 경우 개인의 역량 외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기 성과가 좋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직원은 차라리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증권사들의 비정규직 이슈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약 1시간 20분가량 회동하면서 이같이 공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두 나라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비치면서 북핵 해법을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 실장과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날 회동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지 모색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공동 방안과 관련해 대화와 제재, 압박을 병행하면서 조속히 실마리를 찾자는 데 거듭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달 한미 정상회담이 이런 공동 해법을 마련하는 데 매우 시의적절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실장과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달 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및 시기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20년간 내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낸 보험료보다 최소 1.9배에서 최대 2.5배를 연금으로 더 받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은 기대 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 부담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오늘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부연구위원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가입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2016년 통계청 산출 기대 여명을 다하고 사망할 때까지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했습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낸 보험료 총액 대비 생애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 비율을 뜻합니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작년 1년간 1만 5천여 명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룹 2곳 중 한 곳이 직원을 줄였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상위 30대 그룹 전체 계열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한 직원 수는 작년 말 130만 5,939명으로 1년 전 132만 1,008명보다 1만 5,069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그룹 중 삼성과 현대중공업, 포스코, LG, 두산, 한진 등 절반에 가까운 14곳의 직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이 2015년 말 25만 4,024명에서 작년 말 24만 1,797명으로 1년 새 1만 2,227명 감소해 조사 대상 30대 그룹 중 직원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직원도 5,482명이 감소했고 포스코 그룹 역시 1년 새 감원 규모가 2,909명에 달했습니다. 두산그룹은 4,010명, 17.9% 감소해 직원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유통 관련 그룹 계열사 직원은 모두 늘어났습니다. 2015년 말 5만 5,135명이던 신세계 그룹 직원은 작년 말 5만 8,704명으로 3,569명 늘어나 증가 직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롯데그룹도 2015년 말보다 3,555명 증가했고 현대백화점그룹은 42명 늘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17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실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79개 저축은행의 단기순이익은 약 2,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을 깎아먹는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2,4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00억 원 넘게 증가했고 대출 증가로 판관 비용도 3,000억 원 지출했지만 이자이익 증가 규모가 이보다 커 순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저축은행들의 1분기 이자이익은 약 8,6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9% 증가했습니다. 대출로 인한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10%대 순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73%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간호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45%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주간 상승률로 10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인당 월 평균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처음으로 6GB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6조 7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내일도 더운 날씨는 아니겠지만 볕이 무척이나 강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그대로 내리쬐겠는데요. 따라서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에만 주의하신다면 더위도 없고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충남과 전북으로는 비가 오겠지만 비가 오는 시점이 새벽인데다 비의 양도 5mm 미만으로 적어 활동하는 데 불편은 없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겠지만 역시나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에 더위도 없어 나들이 하기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으로는
새벽 한때 비가 온 뒤 그치겠고 낮낮을부터는 중부 전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은 한낮에 강릉 20도, 울진 21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전주, 부산 24도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전북은 새벽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으로는 비가 온 뒤 그치겠고 동해상에서는 파고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 것으로 보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망종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현충일인 화요일에는 메마른 대지를 적셔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